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발표할 한준입니다. 여러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대해서 다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리먼 브라더스 사태라고도 하는데요. 이러한 사태 때문에 지금의 금융에 대한 규제가 생겨나게 됐고요. 지금 10년 넘게 지났지만 아직까지 극복하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사태가 벌어지게 됐는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태를 알기 위해서는 이렇게 미국의 경제 역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아야 되는데요. 1929년 미국은 경제 대공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는데요. 그중 하나가 글래스-스티걸 법안 통과입니다. 투자은행들이 무분별하게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일반 서민들이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고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을 분리하는 일종의 금산분리를 실시했는데요. 그래서 일반 예금을 한 사람들의 돈을 가지고 투자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즉 상업은행, 시중은행 같은 경우는 예금과 대출 업무만 하고요. 투자은행은 펀드 상품이라든지 그리고 기업의 인수합병에 대해 집중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1차, 2차 세계대전, 그리고 냉전, 한국전쟁, 그리고 베트남 전쟁이 있었고요.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일본을 견제하고 소련이 해체되면서 미국 G1의 때가 열리게 됩니다. 이 황금기의 대통령이 바로 빌 클린턴 대통령인데요. 빌 클린턴 대통령 하면은 뭐 잘못했다는 거 생각나는 거 혹시 있으세요? 루인스키 하나밖에 없는데요. 사실 경제적인 지표만 따지면 빌 클린턴 시대에 전 미국을 통틀어서도 가장 경제적으로는 성장이 많이 일어난 시기입니다. 그런데 거의 퇴임하기 직전에 이 글래스-스티걸 법안을 폐지했는데요. 사실 1986년부터 규제가 완화되면서 이 법안에 대해서 실효성에 대해서 논의가 굉장히 많았어요. 하지만 이 법안이 폐지되면서 금융사들이 무분별하게 파생상품을 만들게 되고 이것이 바로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복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대통령은 바로 조지 부시입니다. 조지 부시는 다들 알다시피 굉장히 고난의 시기를 보냈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농담으로 이렇게 했어요. 조지고 부시였다 해가지고 조지 부시라고 하는데 취임하자마자 바로 IT 버블이 터졌습니다. 근데 이 IT 버블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경제적인 지표는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 그때도 부동산은 굳건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어떤 거와 비교가 되냐면 우리나라는 이런 말이 있잖아요. 부동산 불패신화. 자, 이 문제는 추후에 얘기하도록 하고요. 2001년에는 9.11 테러가 있었고 두 번의 큰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태풍도 있었고요. 결국에는 2007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벌어지고 2008년에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게 됩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당시 경제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 텐데요. 자, 이렇게 9.11 테러, 아프가니스탄과의 전쟁, 이라크 전쟁, 태풍 카트리나 등 때문에 인적과 물적으로 자원이 부족했고 국제 유가도 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기를 부양해야 될 상황이 됐는데요. 그때 미국이 선택했던 게 바로 금리 인하입니다. 보시다시피 2004년까지 1%까지 금리를 낮췄는데요. 그렇게 되니까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게 됩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다시 2004년 5월부터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연준금리를 올려도 시중금리가 떨어지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근데 이때는 이 원인을 알 수가 없어가지고 그린스펀의 수수께끼라는 말을 썼었는데요. 이제 그 이유는 추후에 밝혀지는데 중국이 미국채를 대량으로 사면서 국채 가격이 올라가고 그러면서 금리가 하락했던 원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어느 정도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관련 경제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이 영화 보신 분 계시나요? 빅쇼트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게 바로 서브프라임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다룬 영화예요. 그리고 배우들도 굉장히 쟁쟁한 배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얘기 써놨지만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한번 경제적 용어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모기지는 다들 아실 거예요. 주택을 사기 위해서 그걸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는 것인데요. 초기 모기지 같은 경우는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 위해서 미국 정부에서 1가구 1주택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당시로서는 프라임 등급의 우량 고객한테만 모기지 대출을 해줬었는데요. 그 분들은 이제 자기가 살 집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기지 대출을 안 갚으면 길가로 쫓기기 때문에 당연히 모기지 대출을 안 갚을 이유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단점은 이 대출이 10년에서 30년이 걸리기 때문에 굉장히 회수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단점을 극복하게 만든 게 바로 MBS입니다. 주택저당증권이라고 하는데요. 은행이 유동화 회사 SPC라고 하는데 이 회사한테 채권을 양도합니다. 그리고 이 회사한테 다시 현금을 받아서 그 현금을 가지고 다시 모기지 대출을 또 해주는 건데요. 근데 이게 부도가당 확률이 굉장히 적은 반면에 확률이라는 건 더 존재하잖아요. 만약에 하나만 모기지를 둔다면 이게 부도가 날 수도 있어요. 연체가 되거나 대출금을 안 갚을 수가 있는데 그걸 수천 개 하나의 덩어리로 만듭니다. 그래서 MBS를 만드는데 이 MBS를 SPC에서 투자은행에 판매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 투자은행은 이걸 가지고 파생상품을 만드는데 은행이 모기지 대출로 5%로 빌려줬어요. 예를 들어서입니다. 1%를 자기가 먹고 4%를 SPC에 넘겼어요. 그럼 4%의 이자에서 또 SPC가 1%를
3%를 먹고 투자은행이 3%를 먹었다고 쳐봐요. 그럼 3%의 수익률로 투자자들을 모아야 되는데 수익률이 굉장히 낮잖아요. 투자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만든 게 파생 상품입니다. 어떤 식이냐면 판을 한번 엎는 거예요. 수익률과 관계없이 이 모기지 상품을 연체를 안 하고 잘 유지가 되면 너네들한테 수익을 주겠어. 그리고 만약에 연체가 되고 부도가 나면 수익을 못 줘. 이런 식으로 그 모기지의 이자와는 관계가 없이 하나의 상품을 따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MBS와 마찬가지로 PDO라는 걸 만드는데 MBS 하나를 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라 MBS 여러 가지를 합성해가지고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 개를 섞으면 아까 말했듯이 확률이 낮아지겠죠? 안정성이 높아지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게 되니까 이번에는 보험사에서 투자은행이 돈을 너무 많이 버니까 야 우리도 조금 먹자. 니네가 부도 나면 우리가 보험으로 대신 갚아줄 테니까 보험료 우리한테 줘. 해가지고 PDS라는 상품을 만들게 되고 보험을 들어주게 됩니다. CDO가 등급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험사의 등급까지 합쳐져서 등급이 더 높아지게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방금 전까지만 봤을 때는 뭔가 좀 어려운데? 뭔가 조금 위험한 것 같기도 이런 정도의 느낌은 드는데 사실 이 정도로 경제 위기를 겪을 정도로 비가 왔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다이너마이트가 잘못된 게 아니라 다이너마이트를 잘못 운용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모기지 상품, MBS, PDO 같은 거를 잘못 운용하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옆에 있는 그래프가 바로 미국의 부동산 가격이에요. 계속 오르죠? 이때 부동산 사야 됩니까? 안 사야 됩니까? 당연히 사야 돼요. 그리고 집값이 오르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량 등급의 고객들은 무조건 이자를 갚겠죠. 하지만 서브프라임, 우량 등급은 굉장히 숫자가 적어요. 근데 이 서브프라임은 많은 대신에 불안하죠. 근데 이 서브프라임이 대출금을 안 갚는다 하더라도 집값이 오르기 때문에 그 집을 팔아서 대출금을 갚으면 된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서브프라임에까지 대출을 해주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너무 무분별하게 대출을 해줘가지고 누군 사람 이름으로도 대출이 되고 개 이름으로도 대출을 해주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 단지가 1가구가 있는데 실제로 사람이 사는 데는 4가구밖에 없고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조금씩 벌어지는데 이렇게 됐던 게 처음 우량 고객을 상대로 한 모기지는 수입을 증명하고 자산을 증명하는 상태였는데 점점 이것들이 낮아져가지고 NINA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여기서 J까지 합쳐가지고 닌자라고도 하는데요. 이 J는 잡을 말합니다. 직업이 없어도 대출을 해주는 거죠. 대출이 어느 정도까지 올랐냐면 모기지 대출이 신규 대출 5년 사이에 3배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LTV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이게 집에 대해서 대출을 해주는 비율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1억짜리 집이 있으면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많이 대출을 해줘도 70%나 80%, 즉 7천만 원이나 8천만 원까지만 대출을 해줄 수가 있는데 이게 100 이상도 가능한 거예요. 어차피 집값은 오르니까 1억짜리 집에다가 1억 1천, 1억 2천이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문제가 안 될 수가 없겠죠? 또 한 가지 부실한 CDO가 남발되는데요. 아까 전에 여러 가지 상품을 합성해가지고 만든다고 했잖아요. 자, 이렇게 합성하는 때는 AAA, AA, A, B 이런 식으로 등급이 있습니다. 합성을 할 때 AAA끼리만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안정적이지만 이자율이 굉장히 낮겠죠. 왜냐면 돈을 다 갚을 거니까. 근데 반대로 B끼리만 묶었다고 보죠. 굉장히 위험하게 되잖아요. 안 갚을 확률이 높아지니까. 그러면 이자율을 많이 준다고 해도 사람들이 안 사겠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묶냐면 AAA에서 조금, A에서 조금, B에서 조금 이렇게 모아가지고 하나의 상품을 만들어요. 이거를 AAA가 많으면 새로운 등급을 매기는데 또 AAA로 매겨주는, AAA가 적으면 이제 RA 등급으로 되겠죠. 근데 이거를 여러 번 반복하게 됩니다.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서 그걸 또 등급을 만들고 그 등급에서 또 AAA 조금, A 조금, B 조금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복잡하게 되는 거예요. 정확한 신용 등급을 파악하기도 힘든데 우리가 은행 가면은 투자에 대해서 체크를 하잖아요. 자기가 투자 성향이 되는. 근데 대부분의 우량의 고객들은 AAA가 아니면 투자를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상품을 만들 때 AAA로 만들기 위해서 아까 말했듯이 CDS가 보증을 해줘가지고 신용 등급을 높이고, 굉장히 문제가 되는 사태가 신용 등급 평가 회사끼리 경쟁을 하다 보니까 돈을 받고 신용 등급을 매겨주는 그런 사태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A라는 신용 등급 회사가 있는데 판단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태라고 했잖아요. 이건 좀 어려울 것 같아. 우리는 AAA 못 주겠다 하면은 B라는 회사한테 가는 거예요. 그럼 B는 또 AAA를 주니까. 그럼 A 입장에서는 고객을 계속 뺏기니까 안 되겠다. 우리도 그냥 AAA를 줘버리자.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받고 신용 등급을 판매하는 상태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모기지가 붕괴되는데요. 이게 굉장히 유명한 상태를 표시한 그림입니다. 모기지의 가치는 이만큼밖에 안 되는데 이만큼을 얹고 있죠. 어떻게 되냐면 아까 말했듯이 이제 금리를 올려도 시중금리가 떨어지는 상태가 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를 더 올려서 부동산을 잡아야겠다 라고 생각해서 금리를 더 올리니까
시중금리도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우량 고객한테는 고정금리로 싸게 이자를 줬었는데 서브프라임한테는 위험하니까 변동금리로 했어요. 그러니까 시중금리가 올라가니까 변동금리도 올라가고 이 계약 조건이 굉장히 안 좋은 계약 조건들이 많았는데 어떤 상품이 있었냐면 처음에 2년 동안은 고정금리로 5%, 4% 이렇게 정당하게 대출을 해주는 반면에 2년이 지나면 갑자기 변동금리로 10%, 20% 이자를 이렇게 받는 상품도 있었고요. 이자와 원금을 같이 상환하는 시스템인데 이자가 원래 이자보다 낮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원금이 불어나는 상품도 존재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브프라임 입장에서는 도저히 대출금을 갚을 수 없는 상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1가구 1주택 정책에 의해서 점점 집을 사람들이 많이 가질수록 수요가 점점 줄어드는데 그에 비해서 모기지가 연체가 급증하니까 은행은 당연히 부동산을 차압하겠죠. 그리고 매물을 내놓게 됩니다. 그러면 시장에 공급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겠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은 폭락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MBS, CDO 가치가 폭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도가 나게 되고요. 결국에는 아까 그 보험회사 PDS 이 보험회사가 책임져야 될 돈이 어느 정도까지 되냐면 60조 달러 그러니까 6경 원까지 돈이 불어나는데요. 6경 원 어느 정도인지 상상이 되세요? 이 돈을 과연 기업들이 갚을 수 있었을까요? 처음에 사람들은 그래도 기업들이 체력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버틸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아직은 구제금융까지 실시하지 않았는데 이 리먼 브라더스라는 세계 4대 투자은행이 부서나는 순간 깨달은 겁니다. 도저히 못 버티는구나 하면서 줄줄이 구제금융도 받고 인수합병하고 국영화하고 이렇게 이런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든 경제를 살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아까 이렇게 예리하신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제가 반쪽에는 글을 쓰고 반쪽에는 사진을 이렇게 넣었었어요. 글을 반절만 쓰기에 너무 많은 일이 벌어져가지고 도저히 그렇게 쓸 수 없어서 한 페이지 다 썼습니다. 이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820만 명의 실업자가 발생하고 600만 명이 집을 잃은 사태까지 번지게 됩니다. 이 820만 명이면 서울시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업자가 된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 국외 역시 문제가 많이 발생했는데요. 전 세계가 경제 성장률이 당연히 동반 침체하게 되고 그리스를 비롯해서 이렇게 막 돌아가요. 그리스 파산하고 여기 파산하고 여기 파산하고 여기 파산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구제금융을 실시하게 됩니다. 독일의 일부 은행들은 인출을 중단하게 되고요. 이렇게 미국과 유럽의 선진국들이 수요가 감소하니까 당연히 아시아 같은 신흥국들은 수출이 감소하게 되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당시에 이제 이 10년 전에 IMF 때문에 어느 정도 예방주사를 맞아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조금 피해가 덜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긴 한데 사실 그때를 돌이켜보면 뭐 코스피가 1000포인트는 절대 안 깨진다 했는데 막 깨져버리고 그래서 저도 사실 이때 전역해가지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시기였는데 실비보험 같은 거 해지하고 밥을 간장이랑 먹고 이런 기억이 직접 나는데요. 그만큼 전 세계가 굉장히 힘들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 후 세계는 양적 완화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자, 이 양적 완화는 이제 좀 내용이 복잡하니까 다음에 자세하게 다시 다루기로 하고요. 우리가 이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를 통해서 어떤 점을 배워야 할까요? 어떤 점을 생각해 볼까요? 바로 지금의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과 비슷하다는 점입니다. 바로 첫 번째가 가상의 통화량 증가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기업의 이윤을 늘리기 위해서 무분별하게 파생상품을 판매하고 거기에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가상의 통화량이 증가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14년 중국이 경제적으로 성장하면서 중국에 있는 돈이 나라로 많이 들어오게 됐죠. 그리고 금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이 이때 금리를 엄청 한 번에 낮췄죠. 근데 우리나라도 금리를 낮춰서 지금은 조금 올라가긴 했는데 그래도 1%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계대출 역시 미국은 이 2008년을 기준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가계대출이 떨어지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끝도 없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부동산의 가치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비정상적인 불로소득이 제가 불로소득이 나쁘다고 얘기하지 않는데요. 비정상적으로 불로소득이 많아져가지고 그게 정당하게 일한 불로소득보다 과도하게 많게 된다면 그 사회는 언젠가 추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그것과 관련이 없는 다른 사람들에게 번지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건전한 금융환경 조성과 정당한 노동의 가치를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